지금부터 소통과 혁신연구소 주최로 20대 대선 결과와 노동 진보 정치의 과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자민 박사 발제 시작하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결과가 이제 미국식 보수 양당 독점 체제가 이제 고착화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386이죠. 386 비판적 지지를 하는 화이트 칼라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과거에 그 학생 활동했던 이런 이제 명망가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그 386들이 민주당 상층 세력이 미국을 설득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민주화보다는 이제 민주화나 뭐 이런 아니면 뭐 그 민족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가 자본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끌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국민의 힘은 과거와 다르게 일부가 군부 독재 호신이지만 이제 미국과 친미 기독교에 의해서 양육돼서 자립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수구 보수들이 자립화됐다는 거고요. 이번 선거가 이런 결과를 나온 거는 이제 중도 보수는 이제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오만에 빠졌다는 거고요. 수구 보수는 나름대로 이제 수혈을 한 거죠. 그래서 탄핵 이후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제 연이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죠. 그래서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거고요. 가운데 실질 임금이 높아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당사자들은 무척 많은 차이 있다고 말해서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라든지 의사당을 점령하든지 이렇게 극심하게 대립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는 자기들의 후보를 내세워서 마치 이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한쪽은 이제 미국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거고 한쪽은 미국의 코가 메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권력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중도 보수냐 수구 보수냐 항상 어떤 보수 세력이 승리하도록 선거가 짜여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해방 이후에 1948년에 재헌헌법을 이와 같이 보수 양당 체제라는 미국식 정치 체제를 미국이 이식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는 거고요. 차이점을 좀 보면은 이제 윤석열은 그 수구 보수와 그 중도 보수가 만들어놓은 균열이죠. 이러한 균열의 틈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균열을 틈을 들어와서 관료공화국을 만들려는 이러한 집단의 이제 대표자라는 거고요. 이번 선거는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티 세력이 이제 집결했다는 게 좀 강하다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권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은 서로 정책이 비슷해지고 수렴해집니다. 근데 그 안에 틀에 갇힌 쪽에서는 소위 진보와 보수 정당을 비교 안 했기 때문에 보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마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하는 이가 바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유권자 안에서는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45% 내외의 각각의 정당이 고정층을 갖고 있어서 10에서 10%의 부동층들이 이제 그때 조건에 따라서 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라든가 정당 지도부는 외교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나 이념적인 부분에서 차이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내 문제, 경제 문제가 유권자들의 이제 관심입니다. 또 하나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권력을 계속 주지 않는다. 권력을 이제 교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런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에 계속 밀어주지 않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뒤에 나온 도표는 이제 그 미국의 예니까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고 양 후보의 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제 뭐 불확실성이 그렇겠지만 과거와 달리 그 혐오 정치에서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뭐 크게 보면 탄핵 프레임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협력해서 이렇게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 권력 독점에 민주당이 빠졌죠. 그래서 노빠, 문빠로 지칭되는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은 자기를 권력 기반을 협소화시켰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안철수가 사실은 과거에 같은 편에 있었는데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이제 권력 기반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큰 이슈를 만들지 못했죠. 그 부패, 그죠? 개인적인 스캔들 이런 거에서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가 아닌 남북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단순한 뭐 그 부패가 아니라 과거와 같이 거대한 부패, 뭐 재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민생 문제가 중심이 됐고요. 인적으로는 뭐 광역단체장이 거의 다 날라갔죠. 그래서 조국 옹호 이런 것들이 쭉 보게 되면서 386 민주당의 장점인 도덕성이 추락이 돼서 사실 운동권 메리트라는 건 이미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꼽는 그런 선거였었고, 코로나 피로도 역시 정권에 대한 염증을 심화시켰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승리 요인을 보게 되면 탄핵 이후에 이제 박근혜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두는 한편 김종인을 영입했죠. 나름대로 보수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수구 보수가 혁신했어요. 중도 보수는 오히려 혁신하지 않았죠. 행태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더 보수적이고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탈바꿈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을 탄핵한 박근혜를 탄핵한 윤석열이 사실 적의 적이죠. 적의 적을 영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그 제도에 갇히고 이제 코로나의 발목을 잡다는 건 이제 진보 정치의 장점인 그 거리의 정치, 투쟁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선거 결과는 도표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양당 독점 체제에서 3등은 다 사표이기 때문에 3등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강한 충성도가 있지 않는 한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보 정당은 사회의 목탁,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지만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광역단체장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는 더구나 1등만 되기 때문에 총선보다 득표율은 낮습니다. 총선에서 정당 명부율이 10% 내외라면 전부 다 합쳐가지고 대선에서는 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 정당을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는 이제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를 주장하면서 중도 보수와 함께 하려겠죠. 그래서 반기득권 연대를 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이제 그 각각의 제3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대 양동 쪽으로 후보 단일화 함으로써 심상정 후보가 노렸던 반기득권 연대라는 제3후보의 파괴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의당 같은 제3당이 외소화되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제3당의 대선에 나옵니다. 그런데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많이 프로가 1점 몇 프로, 그래서 1%의 내외를 하는데 이러한 미국식 사태가 그 한국에도 계속 지속될다는 거죠. 그래서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권영규 이러한 특출난 사례가 없는 이상 결국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이다. 제3당이 외소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당 지배 체제를 깨지 않는 이상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보 정치의 단결을 통해서 이 양당 독점 체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 나홀로 플레이를 하겠다. 양당 구조를 깨겠다는 건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심상정도 2점 몇 %인데 심상정 이후에는 더군다나 대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진보당의 경우에는
당권자 김재현 후보를 선출할 때 당권자가 4만 명이었는데 3만 7천 명이니까 당원은 그렇다 치고 당권자까지도 자기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거죠. 노동당은 뭐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는 것 빼고는 뭐 10,000명도 득표를 못했죠. 그렇다 해서 자기의 장점인 뭐 그 세력 결집을 하거나 좌파 공동투쟁을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무당파들, 구민주노동당에 속했던 무당파들이죠. 자칭 진보죠. 이들은 이제 진보 정당의 분열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힘이 없다는 핑계 삼아서 과거와 달리 아주 그 비판적 지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이 비판적 지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면요, 득표율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그 대선 의제가 있는데요. 대선 의제는 이제 민주노총 공동 요구안, 그 다음에 각 진보 정당들의 요구안이 있는데요. 그건 쭉 보시면 되고, 그냥 총평만 하면 민주노총이나 진보 정당들의 일반적인 그 노동 공약이라든가 민생 공약은 다 유사합니다. 특히 진보 정당의 경우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반도 평화공약은 약간씩 달라요. 노동당은 이제 그 평화 협정이 아니라 평화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을 얘기했고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정의당은 뭐 아예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진보당은 이제 그 핵무기에 관한 부분에 이제 공약이 없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반면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책 협약은 뭐 엄청나게 쏟아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긍정적이지만 민주노총 그 노조의 지도부들이 사실은 자기 조합원에 대해서 보여주기 싫어 정책 협약을 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공공운수의 경우는 민주당하고도 이제 그 정책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 협약은 좋지만 졸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갑자기 조직돼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 지지 세력이라면 그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의 운동에 집중하게 하려면 선거운동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것들을 졸속적으로 했다. 이후에는 정책 협약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대연합의 시도, 민중경선 운동,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상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경선 추진 서명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명분에 밀려서 소극적으로 시작했죠. 서명자는 6,000명에 불과했지만 그 현장 활동가들이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의 지역 순회 간담회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실패한 이유는 민주노총 조합은 이외에 참여가 어려운 점, 총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하고 시기가 어려운 점이죠. 그 다음에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특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최초로 민중경선이라는 게 논의가 아니라 그 실제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후보단이라든지 총선에서 비례형 선거연합정당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과 공동투쟁, 김명한 집행부의 사퇴, 그 다음에 이제 양경수 집행부 직선 취임 이런 걸로 해서 시간적으로 2022년 대선 방침을 조기에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2021년 대의원대, 정기대의원대의 대선 방침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진보당과의 특수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선 방침을 논의해가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10월 총파업,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1월 민중 총궐기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민중 총궐기가 그래도 뭐 그 여의도 공원에서 10,000 명 정도 모여서 했죠. 그래서 그 몇 년 만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노총이 추진한 후보단이라는 실패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건 노동자 민중경선제를 내용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 평가가.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은 뭐 다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통합에서
통합 정당의 강령은 노동당이 양보를 해서 변혁당의 안을 대부분 다 받아들였습니다. 당명에 있어서 양당 집행부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혁당 쪽에서 이 축제가 돼야 할 통합당대회에 그 당명 변경을 놓아가지고 양측이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당명 개정 논란은 이후에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선에서 정치 투쟁, 과거 민주농당이나 그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그 당원 대회를 했었죠. 5천 명, 통합진보당 7, 8천 명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진보정당들이 정치 투쟁, 현장 투쟁은 안 하고 이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표 선거 운동을 물론 코로나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진보정당의 선거를 대응하는 건 2002년에 민주농당과 노동자의 힘이 논의한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대선 공동투쟁과 공동선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있어서 대중투쟁을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선거라는 부분, 투표율을 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 대중투쟁하는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고요. 진보당은 실제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 현장 중심으로 조직 확대를 하면서 실제로 대중투쟁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조직 확대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 더군다나 자주민주 통일을 제기하면서도 자주민주 통일에 관한 이렇다 할 집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조직 보위에 갇혀 있는 거죠. 노동당과 변혁당은 이제 말로는 대선 공동투쟁 있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그 주도한 것들이 아니라 현장 조직, 뭐 노동 중심이나 노동 전선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단위의 공동투쟁에 수동적으로 결합했다. 즉 진보정당들의 선거 시기의 대중투쟁은 거의 실종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좌파들 중에 일부 이제 제도정당을 부정하거나 선거 참여를 부정하거나 이런 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중들이 노동자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정치의식 고양되는 대선 시기에 결국 현실 참여를 부정함으로써 대중들과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개입력도 잊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은 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2년 대선과 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균열해야 한다는 것. 주체적 요인이 강령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비슷비슷하죠. 근데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 민중들이 전혀 파괴력이 없는 진보정당 후보들을 외면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당 후보도 안 찍는 현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심상정 후보 이번에 나타난 거죠. 정의당이 가장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제 진보정당 후보들과의 토론회는 거부하면서 보수 정당 후보들과의 토론에 집착했다. 보수 정치판에서는 마치 소수 피해자인 양 하지만 그러면서 유권자한테 피해자인 양 하지만 실제로 진보 정치판에서는 다수 강자의 고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진보당은 이게 뒤늦게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서 뒤늦게 민중경선 추진에 적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민주노총 지도부가 가까우니까 민주노총 지도부가 1조합원 1당적각기 운동이나 세액공제 운동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1조합원 1당적각기 운동이 진보정당이 정권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2020년에 제가 민주노총 정치국장일 때 제안했을 때는 진보당 계열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 명망가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해서 거부했죠. 이번에는 이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체 진보 진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보정당들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략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극복돼야 됩니다. 노동당과 변혁당이 이제 그 자본주의 전복을 주장하면서 선거인단도 모집해가지고 단일 후보도 내고 나름대로 했지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000명에 그쳤고 10,000명에도 안 됐고 사회주의의 구호에 그쳐 전혀 파급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당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힘으로는 뭐 체제 전환은커녕 자본주의 사회에 의미 있는 균열도 낼 수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힘으로는 의미 있는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보당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이제 친진보당인데 이런 점에서 진보당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진보정당과의 복잡한 지형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동적인 모습을 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 전체 대중조직의 단결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관점보다는 전체 대중조직의 원래는 당이
노조를 견인해야 되는데 현재 조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대중적 힘으로서 이러한 진보 정당들의 연대나 연합 이런 것들을 견인하도록 오히려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 정당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선거구 중심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겠죠. 어쨌든 되게 이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도 2024년 총선에서 그 후보 단일화라든가 비례형 선거연합정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 저는 이제 비례형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서는 당적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거대 정당이 유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투쟁을 시민사회 진영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정의당의 태도를 볼 때 정의당이 진보 진영과의 선거연합보다는 2024년에 몰계급적인 그들이 말하는 제3지대라는 걸 통해서 정당 명부 선거연합을 제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어쨌든 간에 진보정당에서 가장 지분이 크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도록 정의당을 압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시민진영이 민주당을 압박해야 됩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정치개혁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요구는 우리가 기본적인 요구가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된 자본주의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로 볼 때 그 과거와 달리 이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가고 있고 이러한 자본가들과 기득권 세력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들게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 더 강해진다는 거니까 자본주의가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정 권력,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결정 권력 투쟁, 그래서 정치 투쟁에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자 민중도 바로 이러한 골지앗도 넣어야 되고 국가 거기 권력을 경쟁하는 이러한 정치 투쟁, 권력 투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제 한국 사회 특성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의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정치의 조직적 기반, 형식적으로 양적으로는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이나 그 덩치가 커졌어요.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진보적 정체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각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세 개의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 민중은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서 각각의 정당에 결집을 해서 그 연대연합하는 게 현실적이다. 당장으로서는 통합정당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사회주의자들도 좀 그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기다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대중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 만족적인 사회주의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투쟁이라든가 반전반의 제국주의 투쟁에 선두를 서면서 대중들을 포섭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중도 보수와의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정치 활동은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동당의 경우에는 강령은 사회주의 강령을 해야 되지만 당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나 이런 거를 넣는 거는 과도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또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사례를 볼 때 노동당 당명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투쟁이 필요한데 현재 공동투쟁에 보면 진보연대와 민중공동행동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삼원적 구조가 됐다. 이게 앞에 다 제가 이제 그 상설연대체가 어떻게 지금 망가졌는지 다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현재 주도하는 진보정당과의 기구를 대선공동기구를 좀 상설기구로 바꿔서 상시적인 투쟁 기구를 하면서 그 민주노총 중심의 상설연대체로 재구성할 수 있다. 현재의 진보연대, 민주공동연대, 민주노총 이런 식의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이제 민주노총이 그 대중적인 그 조직으로서 진보 통합정당이 없는 조건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정당과의 관계에도 약간의 그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해야 되는데 노동자 연대 사건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단체를 영원히 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거는 되게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도 연좌제 금지, 재형법 금지, 적절한 징벌이라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사과하지 않다려 가지고 연대 대상을 영원히 금지하는 건 이거는 자기 보통 말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거지, 진보라면서 이런 식의 그 더군다나 민주노총이 이런 데 앞장서고 있는 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특정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 이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쟁 의제에서는 아까 말했죠. 남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심화 발전에 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동의 전반적인 안 되겠지만 일부 사회주의적 의제를 공동의 투쟁구호로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전망을 보면 최초의 관료 충청권,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영호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자기 지역 후보가 아니더라도 당을 보면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아마도 저기가 그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헌임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아마 국민의힘보다는 독자적인 관료나 전문가로 자기 기반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 검찰공화국, 그래서 노동계 탄압이라든가 공안 사건 벌써 뭐 나오고 있죠. 노조 불법 시위 같은 거 가만 안 놔두겠다. 자, 외교 경험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북 대중관계가 악화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골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할 거고 북이 이제 한번 윤석열의 정부의 그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미사일 발사, 이미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화될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걸 윤석열을 통제할 겁니다. 윤석열이 경험 부족이 일부 수구 보수가 말하듯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핵잠수함을 건조하든지 이런 우익 파퓰리즘으로 경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 국익에 다 반하는 겁니다. 핵무기 개발은 미국 국익에 반한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윤석열을 좀 그 이 외교 안보에 철이 들 때까지 뒤에서 조종하는 것, 돌발 행동을 통제하는 것, 빨리 미국에 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헌임은 기간이 끝난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대선에 영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방선거에서 과거에 너무 많이 당선됐죠. 그래서 약간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약간 전진해서 지방선거에서는 균형을 잃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윤석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또 처가 스캔들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똘똘 뭉치면 약간은 낫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과 달리 자기가 이제 관료공화국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윤석열이 이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경우에 이제 노동자 민중이나 민주주의 인형, 시민진영이 이제 반경이 거세질 경우에 민주당 세력들은 다시 이제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래서 이후에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2024년 총선 직후에 그 탄핵 같은 것들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